새벽 3시 윤정희의 휴대폰이 울려댔다. 71세의 나이에도 잠이 얕던 그녀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다. 1층에 사는 대학생 태민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즉시 집에서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며 급히 옷을 걸쳤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태민이의 다급함에 밖으로 나섰다. 뒤돌아본 순간 정희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분명 불을 끄고 나왔는데 자신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태민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진짜 화재와는 달랐다. 마치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뒷마당에서 나오는 두 개의 그림자. 키가 큰 남자와 작은 여자. 그들은 서둘러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정희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꼼꼼히 집을 살펴봤다. 소름 끼치는 발견을 했다.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이다.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는 그녀가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있겠는가? 화재의 시작점은 침실 커튼 근처였다. 아주 국소적으로 타다가 꺼진 흔적이 있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지환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모습으로. 지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니? 이웃분이 알려주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지환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재 현장이 아니라 정희의 안전금고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한 것 같은데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서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대화 같았다. 저녁 무렵 소영도 찾아왔다. 두 남매가 같은 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둘 다 왔다. 소영의 말은 더욱 섬뜩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만약 태민이가 없었다면. 그 표현이 마치 태민이의 존재를 미리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소영 역시 오빠와 똑같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두 자식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평소 어머니를 보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마치 방해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새벽 4시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사설 탐정을.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평판 좋은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끔찍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화 너머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그날 밤 정희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를 봤다. 그 그림자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사라졌다. 정희는 깨달았다. 어젯밤의 화재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태민이 같은 구원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침대맡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잡았다. 말을 끝내지 못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오후 3시 정희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손에는 자식들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 이상민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2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정희는 어젯밤의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두 자식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특히 화재 다음 날 두 아이가 동시에 찾아와서 똑같이 요양원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았다. 이상민은 꼼꼼히 메모하며 끄덕였다. 그리고 정희가 최근 6개월간 매달 300만 원씩 자녀들에게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정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당분간 혼자 집에 있지 말 것,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수도 조심할 것. 이런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태민이에게 부탁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태민이는 의료진을 꿈꾸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정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다. 태민이가 알려준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할머니, 어젯밤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연기를 본 시점이 새벽 3시 정확히였는데 그 시간에 할머니 집 뒤쪽에서 차 시동 걸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이라서 더욱 이상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화재를 내고 달아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틀 후 이상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며 즉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이상민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충격적인 내용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첫 번째 사진은 지환이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최신형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3일 전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 라운딩 비용만 50만 원이 넘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소영이 고급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장면이었다. 어제 구매한 것이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자신에게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치를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이상민이 건넨 것은 두 자식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다. 어제 저녁에 녹음된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지환과 소영은 서로 1,800만 원 정도씩 모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속도로는 너무 느리다며 계획했던 치매 진단서를 좀 더 빨리 진행하자고 논의하고 있었다. 소영이 아는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엄마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대화였다. 만약 엄마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소영의 질문에 지환은 어젯밤처럼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한다며 태민이 그 애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소영. 다음엔 그런 변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지환의 대답. 정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녹음 파일은 더 계속되었다. 소영이 혹시 엄마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자 지환은 엄마가 자신들을 의심할 리 없다고 말했다. 평생 자신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설마 그럴 리 있겠냐는 것이었다. 이상민이 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을 건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지환이 어젯밤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노인 사고사 살해, 가스 폭발, 사고, 수면제, 과다 복용 같은 끔찍한 검색 기록들이었다. 소영은 치매 진단 기준,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 부동산 처분 방법을 검색했다. IP 추적 결과도 확실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상민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대로 두면 언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그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상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만약 정말로 자녀들이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면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의가 원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할머니를 해칠 수 없도록 만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줄 수 있다고 했다. 정의는 이상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어떤 계획인지 묻자 이상민은 단호하게 답했다. 복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완벽한 복수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식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이상민은 정희에게 더욱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 2개나 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며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상세한 계획서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환이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다. 엄마 재산 접수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5단계로 나뉜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1단계는 매월 300만 원씩 6개월간 총 1,8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2단계는 소영이의 의사 친구를 이용한 치매 진단서 위조, 3단계는 법정 후견인 신청 및 부동산 처분권 획득, 4단계는 집 매각 후 요양원 강제 입원, 마지막 5단계는 사고사 위장이라는 최종 처리였다. 정희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필적 감정 결과 100% 지환의 글씨라는 확인을 받자 더욱 충격이 컸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끔찍했다. 소영이 동료 간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소영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보면서 딱히 진짜 치매가 아니어도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71세인 엄마가 가끔 깜빡하는 것들을 좀 과장해서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동료가 그건 범죄라고 말하자 소영은 내 엄마인데 뭔 범죄냐며 반박했다. 어차피 10억짜리 집이 나중에 자신의 몫이 될 건데 지금 받나 나중에 받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이상민이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다. 소영이 실제로 정신과 의사와 만난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 의사는 소영의 대학 동창이었다. 그리고 이미 가짜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다. 법적으로 치매 환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번 치매 판정을 받으면 재산권에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상민은 이들의 치밀함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벌써 6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환과 소영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담받는 모습이었다. 전원주택을 급매로 내놓으면 8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있었다. 절차를 묻자 업자는 소유자가 직접 와야 한다고 했고 지환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자신들이 후견인이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후견인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식들이 벌써 집을 팔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상담 내역이었다. 소영과 지화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71세 어머니의 입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월 500만 원짜리 특실을 추천받자 8억으로 13-14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때 지환이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13년이면 85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충분할 것 같은데. 정희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챘다. 자식들이 자신의 수명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이상민이 마지막 파일을 열며 정말 보여드리기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파일 속에는 지환과 소영이 나눈 메신저 대화가 들어 있었다. 지환은 13년이 너무 길다며 그동안 비용만 6억이 넘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소영이 다른 방법을 묻자 지환은 사고라는 게 있다고 답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거나 폐렴 같은 것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소영이 놀라자 지환은 직접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덜 관리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연금과 예금까지 계산하면 13년 동안 2-3억은 더 쓸 것이고 그럼 자신들 몫이 5-6억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어차피 엄마도 오래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고 자신들도 매달 요양원비 내느라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정희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상민은 조용히 정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대로 당할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것인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수? 완벽한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정희와 이상민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자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상민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먼저 정희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이 사기로 취득한 3,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동시에 이상민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자식들이 마지막 단계인 사고사를 시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했다. 이상민의 조사 결과 지환과 소영은 이번 주말에 마지막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다. 정희가 혼자 집에 있을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자식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다. 두 자식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드디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저녁 정희는 거실에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5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도 준비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이었다. 지환과 소영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하며 5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줬다. 두 자식의 눈이 번쩍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며 먼저 준비한 선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난 6개월간 탐정이 촬영한 두 자식의 모든 행적이었다. 골프장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는 지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소영, 그리고 둘이 만나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자식들이 당황하며 항변하려 하자 정희는 두 번째 화면을 틀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자식들이 나눈 모든 대화,
특히 어머니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던 계획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지환과 소영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하지만 정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화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환과 소영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아이 학교 학부모들까지 모두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상민이 미리 모든 관계자들에게 링크를 보냈던 것이다. 지환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다. 엄마, 이러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요. 정희는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는 생각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네 번째 준비물을 꺼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준 3,600만 원은 사기로 취득한 돈이니까 즉시 반환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다. 다섯 번째 카드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소영의 아들 민준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런 엄마 밑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며 이미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소영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정희는 그 전부를 위해서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 폭탄은 지환의 아내에게 이 영상을 모두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지환이 주저앉았지만 정희는 이것이 자식들이 한 짓의 결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두 자식 앞에 각각 봉투를 하나씩 놓으며 안에 비행기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는 기회였다. 각자 500만 원씩 주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한국에는 절대 돌아오지 말 것, 그리고 자신과는 영원히 연락하지 말 것. 오늘부터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키우고 자식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제시했다. 한국에 남아서 모든 걸 감수하는 것. 사기죄로 기소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족도 잃는 것. 선택은 자식들의 몫이었다. 24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그날 밤 지환과 소영은 밤새 울며 통화했다.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에 남는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의미했다. 직장에서는 해고당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될 것이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등을 돌릴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두 자식은 정희 앞에 나타났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마지막 간청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정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자식들은 결국 이민을 선택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주일 후 지환은 호주로, 소영은 캐나다로 떠났다. 각자 500만 원과 편도 항공료만 가지고 떠나는 길이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정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손자 민준이만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정희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는 처음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았다. 정희는 민준이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나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아이는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했다. 6개월 후 지환에게서 편지가 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힘들지만 처음으로 정직한 돈을 벌고 있다고 썼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소영에게서도 비슷한 편지가 왔다. 간병인 일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썼다. 하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일이었다. 몇 개의 편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2년이 지나자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민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다. 지화는 현지에서 작은 식당 일을 시작했고 소영은 계속 간병인 일을 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5년 후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끔 아빠와 엄마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전원주택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은 팔지 않았다. 자선단체 기부도 일부만 했다. 손자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남겨두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출이었지만 그 연출이 자식들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8년 후 이상민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지화는 호주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현지인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소영은 캐나다에서 요양병원에 취직해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정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환과 소영이 각자의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노인 학대 방지와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냉혹한 복수가 결국 자식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때 쉽게 용서했다면 자식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며 결국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의대에 진학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가끔 아빠와 엄마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말한다. 할머니, 아빠와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만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거고. 지금은 아마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정희의 복수는 냉혹했지만 현명했다. 자식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그 조건을 통해 자식들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정희는 86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가끔 지환과 소영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뿌듯하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혹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의의 복수는 바로 그런 복수였다. 냉혹하지만 현명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복수였다.